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장려하는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투자 상위 2%를 걸러주는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요, 이미 직접적인 친크립토 법안을 만들고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약간 불안하고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미 발효를 했었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저는 트럼프에게 이미 보고까지는 마쳤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보고를 꼭 안고 언제 발표를 할지 지금 조율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되네 마네 하는데 부결도 한번 됐었죠. 그러나 미국 시간으로 5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아마도 다시 한번 찬성이냐 반대냐 이 표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엄청난 법안들이고요. 지금 가격만 보시면 약간 불안하시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발표나 보도가 없다. 왜냐하면 3월 6일인가 크립토 서밋 할 때 그때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60일 더하면 5월 초까지는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저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트럼프가 발표를 하고 말고는 트럼프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는 전혀 없지만 이럴 수 있겠죠. 아직 비공개 상태이거나 내부 정책 조율일 수도 있다. 특히나 이게 민감한 정보,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자체가 난리 날 정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보고는 했더라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AI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발표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조만간 관련 정보가 유출되거나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마도 트럼프가 발표를 직접 할 가능성, SNS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트럼프가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없어진 게 아니고요. 진행 중이라는 걸 좀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니어스 법안 5월 19일 재표결 예정입니다. 금방입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결됐던 이유가 트럼프 너네만 너무 민코인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수혜를 좀 빼자 공무원들 금지시키자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부결했는데 다시 재빠르게 수정안을 바꿔서 제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빅테커를 때려잡는 법안만 그냥 수정이 됐다는 거죠. 즉 전통 금융들이요. 이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자회사까지 막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메타가 리플이나 아니면 어떤 서클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막을지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재표결을 한다고 하죠.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즉 간접적으로도 코인을 장려하는 법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요, 송금에, 특히 미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해외 송금에 세금을 붙여서 크립토를 장려시킨다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법안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송금세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코인의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요. 스위프트라든지 이렇게 달러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은행이 쉬어서 또는 오래 걸려서 비싸서 그래서 크립토를 쓴다는 건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 송금 자체에 세금을 붙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트럼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민자 송금세 법안.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매우 쓰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뭔가 불리함을 줘서 즉 세금을 주려고 하니까 코인 수요가 꿈틀거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죠.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심각합니다. 왜냐면요. 비시민권자,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요. 이 비시민권자에는 영주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분들까지도 해외로 보내는 송금에 5%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산으로는 약 4천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겁니다. 영주권자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면요. 특히나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멕시코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본인 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이 멕시코의 작년 송금 규모만,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규모만 640억 달러면요. 거의 이게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이 100조 원의 세금을 때린다. 뭐 5%니까 약 5조 원 정도 세금을 때리겠죠. 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말이 5%지. 다른 세금 낼 거 다 내고 또 송금할 때마다 5%를 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송금자가 기존의 금융 채널이 아닌 다른 경로를 당연히 찾겠죠. 그게 크립토의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이제 좀 AI에게 물어봐서 좀 요약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법안 이름이 뭐야?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자, 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랍니다. 항상 크고 아름답다고 해요. 뭐 관세에도 이런 얘기 붙이고 뭐 GDP 적자 났을 때도 크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법안 이름이 Big Beautiful Bill이랍니다. 그러면서 비시민권자의 해외 송금에 5% 세금, 영주권자가 들어간다는 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시행 시기도 생각보다는 빠릅니다. 7월 4일 전까지 법제화하는 게 목표다. 이미 하원에서 지금 쿵닥쿵닥 하고 있고요.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 통과가 7월 4일 이전에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법안처럼 엄청 빨리 진행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AI가 친절하게 만약에 송금 계획이 있으시면 법안 통과 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7월 4일이니까요. 그 전에 송금할 거 있으면 빨리 보내라고 조언도 해주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안 그래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판국에 더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 디지털 환 달러니까 그리고 국채의 수요도 회복을 해주고 국익에도 좋고 이게 안 그래도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잘 되겠지만요. 그 외에도 송금을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뭐 리플이다, 스텔라다, 트론도 있고요. 알고랜드도 엄청 빠르고요. 이런 송금류도 저도 코인 간에 보낼 때는요. 뭐 리플, 스텔라, 트론 이런 거 알고랜드도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요게 이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던 뭐 블랙락이다, 서클이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18차선이 있는데 여기에 물동량이 뭐 안 그래도 지금 RWA다 뭐다 하면서 엄청 많이 차오를 텐데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아발란체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차고 넘칠 수 있다. 즉 이거는요. 크립토를 밀어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요. 그런 정책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게요. 결국은 트럼프가 마가를 위해 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이제 관세 정책도 있어서 뭐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 주식이나 뭐 다른 데는 떨어지지만 코인은 오히려 지금 꿋꿋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마가를 위해서 국채 수요를 늘리겠다. 달러를 더 퍼뜨리겠다. 결국 크립토를 친화적인 수요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벌어지고 있고 반이민 정책까지도 결국은 마가를 통해서 크립토에게 굉장한 윤활력을 활력을 집어넣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적극적인 내용이었고 뭔가 수동적인 거, 부작용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은행 파산이죠. 우리 23년도 3월에 겪었지만 은행들이 망하니까 이때 당시는요. 크립토가 이렇게 불붙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23년 3월이었거든요. 갑자기 막 비트코인이 올라갔었다. 또 신용등급 최근에 무디스가 떨어뜨렸죠.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일깨워질 가능성. 그리고 이 사실 신용등급 떨어진 게 결국은 미국이 부채 한도가 너무 많다. 뭐 5경 원이 지금 넘는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여야가 싸워가지고 맨날 디폴트가 오네 만에 중앙은행이 누가 파산을 한 해 만에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결국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거, 수동적인 것들, 그리고 적극적인 것들, 결국은 비트코인과 뭐 메이저 알트코인을 올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뭐 심지어 반이민 정책까지도 스테이블 코인과 여러 고속도로를 활력 있게 하는 참 재밌는 현상이다. 그래서요,
지금 가격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내가 저가에 못 샀거나 또는 조금 산 걸 걱정하셔야지 뭐 떨어진다고 뭐 관세 전쟁이 안 끝났다고 시즌 종료나 뭐 여러 가지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언제죠? 알았는데 언제 오르느냐? 언제를 매일 연구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의견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뭐 콜린이라는 분 같은데요. 매일 유동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왔다, 어느 정도 왔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분이 있어서 뭐 저보다는 훨씬 유동성을 많이 아시는 분 같아서 자,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이 글로벌 유동성, 이제 오렌지색이 비트코인.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노란색은 이미 이제 쭉 올라가는 뭐 대동소이한데요. 결국은 올라가는 트렌드에 지금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에 있다. 그래서 약간 또 뭐 덜컹거릴 수도 있곤 하지만 결국은 한번 쭉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간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이분에 따르면 현재가 여기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사이드웨이라고 해서 횡보하는 구간이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횡보랑 이 횡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유동성이 이렇게 횡보를 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올랐다가 쉬겠죠. 이렇게 지지부진 쉬는데, 자, 문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혼자 쭉, 뭐 흡성 대법을 쓰든 하면서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고, 뭐 비트코인 전고점 뚫고, 뭐 11만 달러, 12만 달러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연일 전고점을 뚫었다고 마케팅이 될 거잖아요. 그러나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요.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 안 그래도 너 안 살 건데 이때부터 알트코인이 저는 좀 춤을 출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 왜냐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쭉 올라서 횡보를 할 때 알트코인이 약간 뭐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 알트코인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자, 또 한 번의 횡보 구간이 있죠. 이제 M2를 따라서 비트코인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횡보는 일단은 얼핏 보더라도 좀 깁니다. 그쵸? 얘보다 약간 구간이 기네요. 얼핏 봐도 한 달은 좀 넘어 보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돼 보이고 길고 그래도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 이건 글로벌 M2입니다. 미국 M2가 아니에요. 즉 세계적인 글로벌 M2는 뭐 조정을 받거나 올라갈 수는 있지만요. 제가 예전 말씀드렸죠. 미국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TGA 잔고로 볼 때 결국은 여야가 부채 한도를 합의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한 방에 채워 넣는 구간이 뭐 빠르면 7월에서 8월쯤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구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감소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의 횡보는 길거나 글로벌 유동성은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은 줄어든다. 그럼 알트코인이 이때처럼 뭐 춤을 추고 날아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관세 유예가 7월에서 많으면 8월 사이에 뭐 아시아든 중국이든 종료가 되잖아요. 뭐 중국은 좀 더 뒤에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과 맞닿으면서 이 구간은 알트코인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 물론 전망이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확률 높은 걸 그래도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이때랑 이때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붕 뜬 공간도 있어요. 이걸 에어포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만난다. 결국은 만나서 가다가 비트코인이 뭐 좀 더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 만나러 내려오겠죠. 그리고 좀 떨어졌다. 결국은 만나러 올라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무튼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알트코인도 연말로 갈수록 결국은 가격이 지금보단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업데이트가 되면 향후 유동성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참고 사항이긴 합니다. 많은 다른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다가 이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상위 2%가 돼야 됩니다. 98%는 잃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2%와 98%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이 2%에는 저점 매수자 뭐
정말 극소수죠. 0.1% 이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될 수도 없고요. 비트코인 뭐 몇백 달러, 몇천 달러 산 사람들, 뭐 이더리움 9만 원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좀 일반적인 뭐 2%와 98%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98%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고, 물론 뭔가 다른 건 있는데, 분명히 너무 부러워하지는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고층이 많습니다. 일단 공통점이 뭐냐? 똑같이 단기 고점에서 도 삽니다. 이 사람들은 안 사고 이 사람만 사고 그게 아니에요. 단기 고점. 이게 당시에는 이게 단기 고점인지 조정을 받는 건지 뭐 더 떨어뜨리고 갔다가 올라갈지 하락장이 좀 더 길어질지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야 단기 고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탑이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나오는 뭔가 어마어마한 지표가 막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둘 다 모른다. 그럼 당연히 단기 고점에서도 사겠죠. 이 사람들도 사겠죠. 98%만 사는 게 아니고요. 자, 문제는 심지어 저는 2%가 더 많이 사서 더 물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들 반토막 이상, 뭐 마이너스 나는 60%, 70%, 80%도 있어요. 막 얘기를 하죠. 자, 근데요. 한번 따지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샀을까요? 이 사람들이 많이 샀을까요? 이분들은요. 크립토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훨씬 많이 사서 훨씬 많은 종목을 많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종목도 많을 수 있고요. 금액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분들이 투자하는 자산이 뭐 예를 들면 몇 억에서 수십억이면 이분들은 많아야 몇 천만 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아무리 물렸다고 해봤자요. 이분들 물린 금액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저는 이거는 거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 만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뭐 있는데요. 자, 하락할 때 도 매수를 합니다. 이분들은 고점에서 도 사는데 하락할 때 도 삽니다. 근데 이분들은 돈이 없어. 돈 없어.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예전에 제가 뭐 한 달 전쯤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공포인 탐욕 지수가 뭐 50년 이래 뭐 손가락으로 꼽는 세 번째로 싼 시기다. 앞에는 이제 팬데믹이랑 그 금융위기 2008년 그 두 개 말고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 좋은 시기에 돈 없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하락할 때 사는 사람과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락할 때 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복습을 해볼게요. 자, 현금 10%를 가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노하우예요. 예를 들면 월급을 꾸준히 모아가시든지 남들 놀고 먹고 놀러 갈 때 완전히 아껴 쓰시든지 뭔가를 파시든지 아무튼 현금 10%를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이것도 쌓여야지 늘어가는 겁니다. 또는 해지 자산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 같으면 뭐 삼성전자 혹은 애플 같은 거는요. 그냥 엄청 오르면 5%, 엄청 떨어지면 10%. 그러니까 꽤나 이제 저점에서 그 근처에서 샀다고 하면요. 이거 뭐 웬만해서는 손해 보기도 어렵고 물론 많이도 안 오릅니다. 해지로 좀 들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암호화폐 한 반토막 났을 때 얘네들은 그럼 한 10%뭐 20%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 팔아서 살 수도 있다. 예금 든 걸 깨서 살 수도 있다. 이 탐욕을 절제해야 이 현금을 남겨놓겠죠. 예금이나 달러로 환전을 해둔 걸 쓸 수도 있고요. 뭐 국채를 샀을 수도 있고 뭐 금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부분 익절하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운 좋게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상장을 해서 뭐 크게 오른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크립토 서밋처럼 갑자기 호재가 나와서 막 에이다랑 뭐랑 팍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ETF 호재를 만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요. 좀 순발력도 있으셔야 되고 저점 매수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부분 익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운도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요. 결국 꾸준히 쌓인 노하우, 탐욕을 절제하면서 내가 하락장에도 뭔가 노력을 해보고 왜 안 되지? 그 궁리한 결과다,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이제 계속 돈이 없어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오르기만을 기다린다. 이거 여기는 마이너스 60%, 70%, 80% 되는데 여기는
같은 마이너스 60, 70, 80이어도요. 굉장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쵸? 제가 어, 2% 썼다. 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하는 생각들, 뭐 공부하는 것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최근에 환율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화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1300 얼마까지 떨어지니까 조금은 환전을 해놓기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요, 지금은 현금 생기면 안 삽니다. 왜요?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달 정도 전에 정말 막 난리 부르스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다 쏟아 부었고요. 지금은 생기면 쌓아두고 있는 단계다. 또는 뭐 환전을 하고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환전을 하면 뭐 하느냐? 해외 주식 살 수 있잖아요. 해외 주식은요, 잘 신경 안 씁니다.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이건 한 2, 3년 전에 샀을까요? 뭐 드로켄 밀러가 샀다고 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고 또 한국의 어느 집을 가도 쿠팡 그 바구니가 전 있는 걸 보면서 쿠팡은 이거 중독됐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좀 좋다는 생각은 했는데 단 악재가 뜨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악재가 뜰 때만 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노동자가 죽었다든지 뭐 파업을 했다든지 또는 이 과징금을 때려 맞았다든지 또는 뭐 가격을 회원비를 높였다든지 그러니까 광고 엄청나게 기사가 안 좋은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사놓으니까 그래도 뭐 잔잔하게 계속 수익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였나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올라서 사실 사긴 사는데 많이는 못 사겠다고 못 사겠으니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눈을 돌려서 이것도 좀 많이 떨어졌을 때 한번 사봤고요. 뭐 로빈후드도 많이 올라서 못 샀는데 뭐 최근에 한 달쯤 전에 엄청 떨어져서 사보니까 이것도 좀 뭐 수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 이름은 아이리스 에너지 현재 이름이 아이렌인 것 같더라고요. 뭐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뭐 데이터 센터 뭐 AI로 뭐 구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주식도 지금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환전을 막 많이 해놨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안 샀거든요. 나중에 째려보고 있다가 정말 뭐 곡소리가 나면 사볼까? 뭐 지금 계속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혹은 요런 거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뭐 해지라고 본다면 이제 수동적인 거 정말 안 움직이는데 악재까지 만난 거 그게 예전에 삼성전자여서 산 겁니다. 국장은 뭐 놀림을 받았을 그때 샀었는데 현재 악재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때 SK텔레콤도 끊이지 않고 지금 악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금호타이어 최근에 막 불이 나서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극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정말 한국 주식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안 오르고 안 움직이는 근데 악재를 만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이제 해지로 좀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돈이 없으면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하락장에도 격차가 저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2%는 98%는요. 심하게 물리는 구간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쵸? 뭐 너가 산 건 다르고 내가 산 건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심하게 물릴 수 있지만 결국은 저점 매수한 뭐 엄청 떨어질 때 샀던 뭐 이게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는요. 열에 한두 개입니다. 정말 많이 잡으면 한두 개. 그 대박 종목이 있다는 거죠. 이 한두 개가 모든 손실을 메꾸고도 남는다. 모든 정말 하락장에서요. 모든 손실을 메꾸고 남습니다. 내 알트코인 뭐 20개 샀는데 뭐 그중에 뭐 한 15개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20개면 한 두세 개 걔네가 다 메꾼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한두 달 전쯤에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요.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푸근했을 겁니다. 왜요? 큰 하락 때도요. 저 두 개가 다른 손실 다 메꾸고도 남은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메꾸고도 남는다. 즉 알트코인은요. 막 전부 다 사가지고 잘 된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샀던 얘네들이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정말 떨어져 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오르면 뭐 전체적으로 다 기분은 좋겠죠.
그리고 폭락할 때 2%는 결국은 더 살 수 있는 아까 보험성 자산들, 해지 자산들이 있었잖아요. 현금은 금방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삼성이든 애플이든 뭔가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내게 굉장히 평안을 줍니다. 나 언제든 팔아서 살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알트코인은 한 70% 마이너스인데요. 삼성전자는 내가 샀던 거에 한 10%, 15% 마이너스면 이거 팔아서 살 수 있겠죠. 하지는 않겠지만 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 이런 걸로써 하락장을 뭐 극복을 하고 잘 사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에 이르렀는데 저는 결국은 항상 그 다음은 늘 생각을 해야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다음은 우리가요 워런 버핏처럼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를 때 어떡하지? 더 오르면 어떡하지? 원금은 언제 빼놓지? 분할 매도로 몇 %씩 어떻게 내가 빨랫줄처럼 걸어놓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샀는데 또 떨어지면 뭘로 더 살 수 있지? 현금 떨어지면 더 팔게 내가 뭐가 준비된 게 있나? 아니면 하락도 아무튼 예상 시나리오에 넣고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변동성을 감당할 해지 수단이 있어?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을 때도 롱런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항상 미리 갖고 움직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